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공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감금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와 장소를 쓰는데 일시와 장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경 이렇게 쓰죠. 그런데 거기에 한글로 쓰지 않고 점만 찍습니다. 점을 찍는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피해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점만 찍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시와 장소, 우선 일시를 보면 공소시효가 도과됐는가, 그렇죠? 그걸 봐야 되고,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형소법 253조에 공범이 있어서 공범이 기소가 된 일이 있는가, 아니면은 피고인이 해외 도피 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던 적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검사들은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되는 사건이 배당이 딱 됐을 때 먼저 장소를 봅니다. 피의자가 주거지 관할이냐, 주거지 관할 아니면은 이송해버리면은 사건이 하나 떨어지는 거니까. 뭐 사건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사건이 껌입니까, 떼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사건 부담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사실 작성 기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소사실에 들어가야 할 사건 그 내용들이 전부 피신에 있어야 됩니다. 피신에 조사가 돼 있어야 되고, 독일에서는 강의를 할 때 포레순과 위훈행과 세미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미나는 이렇게 10명 모여서 토론식으로 하는 것이고, 위훈행은 연습 시간이니까 그런 것이고, 포레순은 이제 강독식으로 자기의 교과서를 읽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는 1시간에 그분 강의실을 10페이지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공소 사실 안에 피신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수사관 교육을 시킬 때 피신을 받아봐라. 그리고 그 피신을 기초로 인해서 결정문을 작성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피신을 가지고 결정문이 완벽하게 되면 성공한 조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서를 꾸민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패브리케이션으로 조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성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조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녹취록을 한번 보시면 조서 하나 간다는 것도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조서를 읽을 때는 2,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녹취록을 3시간, 4시간짜리 녹취록을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읽으면은 과연 뭐가 구성요건인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강문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시와 장소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 젊은 여성을 보니까 어디로 갈래?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라고 하자 태워주겠다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이르고 이제 시간이 조금 20분 정도 걸렸죠. 왜냐하면 감금죄라는 것은 계속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보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주세요 라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거나 마음 먹고 묵살한 채, 그러니까 내려달라는 때부터 내려주지 않은 그때까지 약 100km를 질주하여 20분간 제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감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되고, 이렇게 간단한 감금죄 사건은 드물죠. 이제 조폭들이 상대편을 감금해서 태우고 가거나 또는 채무자를 감금해서 가거나 한 경우에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걸리더니만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는데 그 피의자를 조사하면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40km인가 50km 되면 자동적으로 잠금 장치가 작동이 되는 것이지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변소를 하고 하는데, 이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예를 들어 차를 고속도로까지 갔다. 고속도로로 갔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내릴 수 없는 데니까, 그래서
죄가 된다.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보면 되고, 협박죄를 보겠습니다. 협박죄는 일시 장소에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느냐, 네 애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한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따옴표를 써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어떤 말을 했는가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특정이라고 했죠. 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배울 때는 마치 아무개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여기 기재에는 없는데 통상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협박죄는 이 정도로 283조 1항 협박죄를 조사할,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 폭행,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그러니까는 피신을 작성할 때 피의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를 쓰고,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일시, 장소, 일시는 말씀드린 공소시효가 도과됐는지, 공범이 있는지, 해외 도주 기간이 있는지, 장소는 관내에 관할이 있는지, 현재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이송을 해야 되죠. 관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협박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형법 51조에 보면 양형의 조건이 있죠. 나이라든가 초범인지, 그 범행 후의 정황, 그죠? 합의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을 따지기 때문에 협박죄를 조사할 때는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하였는가요? 이상의 진술의 사실인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이렇게 해서 말미하고, 피의자가 말하는 유리한 정상에 관한 자료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는 모두 수집해서 첨부함으로써 법원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공정한 양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자, 강제추행 치상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같은 데 이르러서 젊은 여성 추행할 마음을 먹고, 통상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의를 하고, 아니면은 어디에서 바라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목을 주르면서 이제 실제로 협박했던 내용을 씁니다. 죽여버리겠다 쓰고, 그다음에 이 폭행 협박의 최협의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는다거나 또는 옷 밖에서 만진다거나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만진다거나 해서, 이제 손을 안에 넣는 것과 옷 밖에서 만지는 것은 양형의 차이가 있겠죠. 그걸 정확히 써주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다음에 치상을 보면 일시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고 이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반항을 억압한 후 말도 했죠. 떠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그냥 요것만 하면은 협박이고 때린 것은 폭행이죠. 이런 행위를 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거를 불응하게 한 후 입술을 맞추고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강제추행이고, 이제 강제추행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이로 인하여 결국 이런 식으로 말미 문구를 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옷을 어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치 1주간의, 옛날엔 전치 1주간의 이렇게 이제 강간치상, 강제추행과 같이 이런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상해 개념의 상대적 개념화 이런 말도 쓰고 해서 똑같은 상해가 아니다. 그냥 손을 잡았는데 멍이 들었다 하면은 그 멍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과 같은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인 측에서는 그 상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명예훼손죄를 보겠습니다. 일시 장소에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피해자가 훔쳐간 이러한 사실이 없죠. 다른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연성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손님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이제 쌍따옴표로 해줍니다. 야, 이러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도둑놈아, 빨리 어떤 행위를 해라 라고 소리치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그냥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형법 310조에 위법성 조학사유가 있죠.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가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정통망법 70조에 의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관할하는 정통망법, 거기는 이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런 구절이 들어가는데, 밑에 보면 아파트 같은 데서 소장파와 비대 위측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어디에 유인물 몇 장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그 어떤 대표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등 돈을 함부로 썼다. 그리고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돈이냐 생색을 내었다. 한 달에 얼만데 그 정도 돈을 함부로 쓰느냐, 조문의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위물을 부착하였는데 근데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사실도 없고 임의로 한 사실도 없었다.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했으니까 이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파트,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11조 모욕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식사하던 중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악질적인 고리 대금업자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렇죠? 이제 아무개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사실의 적시냐 아니면 의견의 표명이냐 하는 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죠. 이게 모욕죄를 조사를 하게 된다거나 사건을 맡게 되면 형사법 230조에 고소기간이 도과됐느냐 우선 그걸 봐야 되겠죠. 피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그다음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 고소가 있느냐,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느냐, 고소가 취소되었느냐,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느냐,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하느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일반 사람이 많은 데서 경찰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를 모욕죄로 해서 같이 송치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그런 경우에 쓰인다.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닉네임으로 이런 글을 올린 다음에 완전 또라이네요. 과대망상에다가 정신부질증까지 있습니다. 원장 사건에도 댓글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패드립을 많이 하죠. 공연히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고 해서 법률 상담하는 데 들어가 보면 패드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이러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이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인데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다음에 큰 소리를 치고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죠? 다방에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써서 제가 연수원 들어갔을 때 왓다곰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왓다곰이 그 식당이나 다방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나온 양반들은 좀 왓다곰 사건이다라고 하면 다 아는데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아무개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19조 1항인데 여기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 사람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강간하려고 들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열린 대문을 통해서 들어갔느냐, 닫힌 대문을 통해서 들어갔느냐, 자물통을 부수고 들어갔느냐, 이게 다른 거죠. 집에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대문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현관문 열고 안방 문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건 집 대문, 현관문, 안방문 문을 세 군데나 통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중한 죄다. 그리고 이게 야간이다라고 하면 훨씬 중한 죄가 되는 겁니다. 헌법에 보면 16조의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 기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옛날 영국 속담 보면 Englishman's home is his castle, 그래서 주거의 자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상 영장주의가 나오게 된 것도 주거의 자유를 침입해서 관헌이 이제 공권력이 나의 주거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러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주의가 나오고 하는 바로 그런 연혁이 되는 거니까 주거 침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의 신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파를 쏜다거나 음향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과연 저게 주거 침입이 되느냐 여부. 그래서 주거가 있는데 고개를 넣어서 담장을 넘어갔다, 손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게 야간에 젊은 여성이 있는데 얼굴을 들이밀고 봤다, 그러면 주거 침입이 되느냐, 이런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퇴거 불응죄를 보겠습니다. 피고인 일시 장소에서 사글세로 살다가 나가달라, 피해자가 들어올 때는 제대로 들어왔지만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퇴거 불응죄는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런 구성 요건이 되어 있으니까 요구를 받고도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한 1시간, 2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병원 앞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렇게 아까 감금죄도 계속범위니까 시간적 경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퇴거 불응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자마자 나가주세요 하면 금방 나갔으면 퇴거 불응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권리행사 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송괴한 경우인데, 권리행사 방해죄 본사실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발생하면 이게 횡령죄인지 뭔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고인의 일시 장소에서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분납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동차 등록원부에다가 자기 명의로 이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담보조로 근저당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다 갚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자기 빚 갚기 위해서 세무 변제 명목으로 동산을 인도해버린 것이죠. 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돼야 되지만 동산처럼 인도해버렸으니까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취거, 은닉, 송괴니까 여기는 은닉으로 봐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권리 행사 방해. 그다음에 강요죄, 이것이 이제 폭행 협박으로, 그죠?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런 것인데 324조고, 요 죄가 나오면 1, 2, 3조의 직권남용죄, 이제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대.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죠. 권리 행사 방해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직권남용죄는 주체가 공무원인 것이고, 강요죄는 일반인이 폭행 협박으로 이렇게 한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강요죄 나오면 직권남용죄를 보고 구성요건이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강요죄는 혼자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제가 처리한 사건은 조폭들이 사채를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써라. 그죠? 그다음에 뭐를 포기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각서를 써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많이 했는데, 폭처법에 있습니다. 2조 2항 제2호 조형법조 쓸 때 폭처 제2조 제2항 제2호 콤마 찍고 형법 324조 이렇게 쓰죠. 폭처법은 공동하여 라고 써야 됩니다. 강요죄. 자,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이제 누구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런데 이제 연인 관계지만 이 사람이 이제 폭력적인 성향으로 있어서 피해자가 두려워했는데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따라간 다음에 자기 옷을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에 피해자를 이제 폭행 협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변을 받아 마시라 라고 해서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언론에 나오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한 행위고, 두세 명이 했다, 폭처법이다, 그러면 아주 형이 중한 그런 죄명이 될 것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 면탈죄는 거의 기소가 안 됩니다. 거의 기소가 안 돼서 제가 수십 년간 거의 기소를 안 하다가 퇴직하기 몇 년, 2, 3년 전에 강제집행 면탈 두세 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강제집행을 공부를 좀 했더니만, 옛날에 연차가 어릴 때는 자백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구약식 했던 기억이 있고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아주 좀 질이 나쁜 사람이 있어서 기소를 몇 개 했는데, 이게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 것들이 실무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목적범이죠.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인지 아닌지, 실제 채무가 있는지, 뭐 가족이다, 친척이다, 사촌이다 하면, 아주 친한 친구다 하면 허위 채무가 있는지, 그럼 그 이전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기소하기 참 어려운 죄입니다. 볼까요?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서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인락하기로 하고, 금전수배차의 공증증서를 작성해 줬다. 벌써 이게 강제집행에 관한 용어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이거 강제집행 공증증서 잘 모르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주 강제집행 공부를 많이 해야 이 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독촉을 하니까 도피할 것을 결의한 다음에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어떤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길동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목적범이니까 목적으로 꼭 씁니다. 아무개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김일동을 해하였다. 이렇게 쓰는데, 강제집행 면탈죄를 딱 보게 되면 이러한 포맷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에 넣어야 되고, 강제집행에 대해서 여러분 채권 총론에 좀 나오지만 강제집행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절도죄, 이제 날치기, 소매치기 이런 게 이제 간단한 건데, 피고인이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핸드백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접근해서 어깨에 걸치고 있던 무엇이 들어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한 개를 낚아채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쓰죠. 앞길을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가끔 이런 구절을, 절도죄에서 이런 구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승객들이 많으니까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안 쓰기도 하지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들은 보통 면도칼을 짧게 잘라서 오른쪽 손에 딱 낀 다음에 안창 따기를 해서 피해자 소유인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지갑 한 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죠.
되겠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그러면 여전법이다, 그죠? 여전법이 나와야 되고 신용카드를 ATM에서 돈을 뺐는지 물건을 샀는지 사기죄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죄명이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나이스가 관리하는 그 현금 인출기에 미리 저축해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넣고 뭐를 찍었는지 비밀번호, 금액, 뭐뭐를 찍었는지 쫙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스가 관리하던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여전법 규정을 꼭 써서 이거는 이제 실시적 경합이 되겠죠. 성경인가요? 오법이 다르니까 실경으로 보는데, 자 그럼 야주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익에 대한 침해고, 그래서 23시 그래서 야간이구나, 야주절 330조 중원죄네 일시 장소에 이르러 이제 행위 태양이 나옵니다. 담을 넘어 안방까지 진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한 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무엇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재산죄 부분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죠. 어떤 검사가 계좌 이체를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계좌 이체를 통해서 돈을 받는 즉시 재물에 대한 이제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준 바가 있는데, 재물과 재산상 이익, 재산범죄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숙지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야주절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